1965년 4월 6일 부산 동대신동에서 제가 태어났어요. 동신초등학교 바로 옆에서요. 나중에 자란 곳은 서대신동이었죠. 구덕초등학교 뒤편 삼복도로가 구불구불 이어지는 그 골목에서 저는 꿈을 키웠습니다. 어머니 손이 참 따뜻했어요. 그 손을 잡고 대신공원으로 올라가던 오후들. 지금도 생생해요. 메추리알을 입에 넣어주시며 어머니가 말씀하시던 그 목소리. 떳떳한 사람이 되거라. 그때는 그냥 흘려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지배했던 것 같아요. 떳떳함, 무엇을 해도 떳떳해야 한다는 것. 아버지는 말수가 적으셨어요. 제가 아버지를 닮았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뿌듯했죠. 키도 닮고 얼굴도 닮고. 담배 피우는 것만 빼고는 모든 걸 닮았다고들 했어요. 저는 담배 냄새가 정말 싫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왜 어른들이 그 쓴 연기를 좋아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릴 적 저는 정말 말썽쟁이였어요. 구덕 야구장에 개구멍이 있었거든요. 표 안 끊고 그리로 기어 들어가는 게 제 특기였죠. 지금 생각하면 참 대담했네요. 그곳에서 부산 자이언츠 경기를 보며 목 터져라 소리쳤어요. 거인, 거인, 롯데의 거인이 아니었어요. 우리 부산 시민의 거인들이었죠. 승부에 목매는 선수들을 보며 저는 뭔가 뜨거운 걸 느꼈어요. 이기고 싶다는 간절함, 포기하지 않는 의지. 어린 마음에도 그런 감정들이 전해졌거든요. 초등학교에 일찍 들어간 건 사실 심심해서였어요. 동네 친구들이 하나둘 학교에 가고 나니까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거든요. 부모님을 졸라댔죠. 나도 학교 가고 싶어요. 그래서 2년 일찍 입학했어요. 첫날 교실에 들어갔을 때의 그 설렘 아직도 기억나요. 새 책상, 새 의자, 새로운 세상 모든 게 신기했어요. 근데 어린 나이 때문에 고생도 많이 했죠. 선생님들이 제 이름을 다 기억하시더라고요. 나이도 어리고 이름도 특이하고 조국이라니. 과목마다 선생님들이 저를 불러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틀리면 얼마나 창피했는지.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됐나 봐요. 그때 제게 세상을 열어준 건 삼중당 문고였어요. 손바닥만 한 그 작은 책들이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몰라요. 중고등학교 시절 내내 그 책들에 빠져 살았거든요. 지금 생각해도 저를 키운 건 삼중당 문고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책 속에서 저는 다른 세상을 봤어요. 더 넓고, 더 깊고, 더 아름다운 세상을요. 중학교 3학년 가을에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친한 친구 하나가 인문계 대신 상업고등학교를 택한다는 거예요. 왜? 물었더니 얼굴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말은 안 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돈 때문이구나. 그날 밤 저는 울었어요. 정말 많이. 세상에는 꿈을 포기해야 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1979년 10월 부마 사태가 터졌죠. 고등학교 1학년이던 저는 그 소용돌이를 거리에서 직접 봤어요. 최루탄 냄새가 코를 찌르고 사람들이 뛰어다니고 무서웠어요. 동시에 가슴이 뛰었죠. 뭔가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며칠 후 박정희 대통령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요. 일부 선생님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시는 걸 봤어요. 그때 깨달았죠. 세상에는 말할 수 없는 진실들이 있다는 것을. 해광고등학교에서 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갑자기 공부에 미쳐버렸거든요. 중학교 때까지는 10등 근처였는데 고등학교 들어와서는 전교 1, 2등을 다퉜어요. 목표가 생겼기 때문이었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그곳에 가서 판사가 되고 싶었어요. 아버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상업계열로 가는 게 어떨까 하지만 저는 고집했죠. 그 무렵 TV에서 하버드 대학의 공부벌레들이라는 드라마를 봤거든요.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환상이었을지도 모르지만 그 환상이 저를 움직였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밤 12시까지 공부했죠. 1982년 3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던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어머니가 우셨거든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아버지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제 어깨를 토닥여 주셨어요.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해냈구나. 드디어 해냈구나. 최연소 입학이었어요.
관악산 자락의 캠퍼스를 처음 밟던 날 봄바람이 불고 있었죠. 벚꽃이 흩날리고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현실은 달랐어요. 대학이 제가 꿈꿔온 그런 곳이 아니었거든요. 수업 시간에 사복경찰이 들어와요. 학생회실 옆에는 경찰방이 있고 이게 대학인가 싶었죠. 자유로운 학문의 전당이라던 그곳이 감시와 통제의 공간이었다니. 더 충격적인 일도 있었어요. 농촌 봉사활동을 마치고 고향집에 갔더니 서울대 담당 경찰이 와 있는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건지 저는 그냥 공부하는 학생일 뿐인데 심지어 저도 아무 일 없이 경찰서에 끌려가서 맞고 소지품 검사를 당했어요. 형사소송법 교과서에는 분명히 고문 금지 원칙이 나와 있었는데 말이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사법시험은 보지 않겠다고. 육법당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법을 배우되 권력의 시녀가 되지는 않겠다고 다짐했죠. 진짜 정의가 뭔지 알고 싶었어요. 1987년 1월 14일, 그날을 평생 잊을 수 없어요. 박종철이가 죽었거든요. 해광고 1년 후배, 서울대 2년 후배였던 그 순진한 아이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고문으로 죽었어요. 여러 사람이 죽었지만 직접 아는 사람이, 그것도 학생운동을 쉬고 있던 아이가 그렇게 되니까 정말 화가 나서 미칠 지경이었어요. 종철이 장례식에 갔어요. 관 앞에 서서 저는 맹세했죠. 이런 세상을 바꾸겠다고, 법을 공부해서 이런 부조리를 없애겠다고. 6월이 왔죠. 온 나라가 들끓었어요. 호언철폐, 독재타도를 외치며 거리를 걸었어요. 최루탄 냄새가 캠퍼스까지 흘러왔죠. 눈이 따갑고 목이 아팠지만 가슴은 뜨거웠어요. 이 물결 속에서 저는 느꼈거든요. 법이 단순한 학문이 아니라는 걸. 법은 권력이면서 동시에 권력에 맞서는 무기이기도 하다는 걸. 대학원에 진학했어요. 1989년이었죠. 더 깊이 공부하고 싶었거든요. 그때 백태용 선배를 만났어요. 법대 1년 선배였던 그분이 산호맹이라는 조직을 만들고 계셨어요. 남한사회주의 노동자동맹. 거창한 이름이지만 내용을 들어보니까 지금의 진보정당과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고민했어요. 참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의견 차이는 있었지만 자본주의에서도 사회주의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더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누군가 나서야 한다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도왔죠. 1991년 감옥에 들어갔어요. 5개월 동안 차가운 감방에서 저는 정말 많은 걸 생각했어요.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면회온 어머니의 눈물을 보니까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미안했어요. 그런데 동시에 더 확고해졌어요. 더 깊이 공부해서 더 넓은 세상을 보고 돌아와서 의미 있는 일을 하겠다고. 1990년에 태평양을 건넜어요. 캘리포니아 버클리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울었어요. 12시간 동안 창밖만 바라봤죠. 부산 대신동 골목에서 시작된 제 꿈이 이제 지구 반대편에서 다시 시작되는구나 하면서. 버클리의 첫 겨울이 정말 혹독했어요. 한국이 그리웠거든요.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미역국, 아버지의 묵직한 침묵, 부산 억양으로 떠드는 친구들 목소리. 모든 게 그리웠어요. 도서관에서 혼자 앉아 공부하다가 종종 눈물을 훔쳤죠. 외로웠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거기서 정말 인상적인 걸 봤어요. 노벨상 수상자 전용 주차 공간이 있더라고요. 파란색 네모에 NL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다른 고위직들한테는 전용 주차장을 안 줘요. 오직 학문에만 그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뛰더라고요. 아, 이거구나. 학문에 대한 진짜 존중이 지식에 대한 예우가. 밤마다 도서관에서 공부했어요. 형사법, 헌법, 인권법 책장 넘길 때마다 새로운 세계가 펼쳐졌어요. 특히 인권에 관한 논문들을 읽을 때면 가슴이 뛰었거든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 권리, 그걸 지키는 법의 힘. 이런 걸 공부하려고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싶었어요. 1993년 여름,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김포공항에 내렸을 때의 그 후끈한 공기. 한국 냄새였어요. 고향 냄새 3년 만에 맡는 그 냄새에 또 울었죠. 돌아왔구나.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울산 대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시작했어요. 최연소 전임 강사였죠.
첫 강의 전날 밤에 잠을 못 잤어요. 무얼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학생들한테 법학이 얼마나 매력적인 학문인지 전달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첫 강의가 완전한 실패였어요. 떨려서 준비한 내용의 절반도 제대로 못했어요. 학생들 표정이 시큰둥하더라고요. 그 길로 연구실에 돌아와서 책상에 엎드려 울었어요. 이렇게밖에 못하나? 3년간 미국에서 공부한 게 이것밖에 안 되나?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음 강의는 더 잘하자. 학생들과 더 가까워지자 매 수업마다 개선했죠. 점점 학생들 눈빛이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2009년에 보노보 참가를 썼어요. 정글 자본주의 대한민국에서 인간으로 살아남기라는 부제를 달고요. 밤마다 키보드 두드리며 분노했어요. 경쟁만이 살 길이라고 강요하는 사회, 약자를 짓밟고 올라서는 걸 당연시하는 풍조. 견딜 수가 없었어요. 보노보 원숭이들 다큐멘터리를 보며 울었어요. 걔들은 서로 안 싸워요. 음식 나눠 먹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왜 인간은 그렇게 못 살까요? 왜 우리는 서로를 적으로 만들어야 할까요? 그런 세상을 꿈꾸며 책을 썼어요. 출간하고 나니까 반응이 뜨거웠어요. 교수가 너무 정치적이다 하는 비판도 있었고, 용기 있는 발언이다 하는 지지도 있었고, 저는 상관없었어요. 말해야 할 건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2011년에 조국, 대한민국에 고한달을 냈어요. 더 직설적이었죠. 더 날카로웠고, 연구실에서 밤새웠으며 땀을 흘렸어요. 이 말을 해도 될까 싶었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지식인이라면 시대의 아픔에 침묵하면 안 된다고 믿었거든요. 그 무렵 저는 자주 연구실 창가에 앉아서 관악산을 바라봤어요.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법학자에서 사회비평가로, 그리고 점점 더 정치적 존재로. 이 길이 옳은 걸까? 산은 늘 그 자리에 있는데 나는 계속 움직이고 있네. 불안했어요. 동시에 설레기도 했고요. 2017년 봄에 모든 게 바뀌었어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청와대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민정수석비서관 제의였죠. 전화 받고 나서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20년 넘게 쌓아온 안정된 교수 생활을 뒤로하고 권력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잖아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2012년 부산일보 인터뷰에서 제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68세의 저는 조용한 외국에서 혼자 글을 쓰고 있지 않을까요?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세상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세상을 만들려면 누군가 먼저 나서야 하잖아요. 창밖으로 관악산이 보였어요. 어둠 속에서도 그 산은 묵묵히 서 있더라고요. 저는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어요. 봄바람이 불어왔죠. 부산 대신동에서 시작된 한 소년의 꿈이 드디어 권력의 한복판에서 시험받을 시간이 온 거예요. 결심했어요. 해보자, 두려워하지 말자.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어요. 앞으로 저와 제 가족을 기다리고 있는 폭풍들을. 2017년 5월 11일, 저는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임명됐어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튿날이었죠. 임종석 비서실장이 춘추관에서 발표하는 걸 TV로 봤어요. 제 이름이 나올 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구나. 20년 넘게 연구실에서 꿈꿔온 개혁을 이제 권력의 한복판에서 해볼 시간이 온 거구나. 그런데 좀 이상했어요. 민정수석이 검찰 출신이 아니라는 게. 보통은 검사 출신들이 하는 자리였거든요. 저는 법학 교수였으니까 처음엔 부담스러웠어요. 과연 제가 할 수 있을까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신뢰가 있었으니까 해보자고 다짐했죠. 청와대에 첫 출근하던 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경호처 검문을 받고 들어가는데 와, 이게 권력의 심장부구나 싶었어요. 온 나라를 움직이는 곳 여기서 내가 일한다고? 믿어지지 않았죠. 민정수석실로 가는 길에 만난 직원들이 인사를 하는데 그 표정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했어요. 첫 업무 보고를 받을 때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 산더미 같은 현안들이 쌓여 있더라고요. 적폐청산, 검찰개혁, 사법개혁 모든 게 제 손을 거쳐야 하는 거예요. 그동안 연구실에서 이론으로만 생각했던 것들이 현실로 다가오니까 막막했어요. 동시에 흥미진진했고요. 특히 검찰 관련 업무들이 많았어요. 그동안 검찰 권력이 얼마나 비대해졌는지,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보고받을 때마다 한숨이 나왔어요. 이걸 어떻게 개혁하지? 기득권 세력들의 저항이 얼마나 셀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렇게 2년 넘게 민정수석으로 일했어요. 정말 치열한 시간들이었죠. 매일 새벽까지 업무에 매달렸어요. 권력기관 개혁, 인사검증, 사법부 견제. 제가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였거든요. 가끔 연구실이 그리웠어요. 조용히 책 읽고 글 쓰던 그 평온한 시간들이. 그런데 2019년 7월이 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검찰총장 인사 문제가 불거진 거예요. 여러 후보들이 거론됐는데 그 중에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죠. 국정농단 사건으로 이름을 알린 사람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박근혜 정권 때 국정농단 수사를 주도했으니까 개혁 성향이 있을 거라고 봤거든요. 적어도 기존 검찰 권력과는 다를 거라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참 순진했네요. 사람을 제대로 못 본 거죠. 7월 25일 윤석열이 검찰총장에 임명됐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임명장을 주시는 걸 옆에서 봤어요. 그때 윤석열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뭔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겉으로는 공손해 보였지만 눈빛이 왠지 차가웠거든요. 그리고 하루 후인 7월 26일, 저는 민정수석에서 물러났어요. 2년 3개월의 긴 여정이 끝났죠. 청와대를 나서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서울대 교수로 돌아가서 조용히 연구나 하면서 살까? 그런데 운명이라는 게 참 알 수 없는 거더라고요. 서울대로 복직한 지 며칠 안 됐을 때예요. 문재인 대통령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조국 교수님, 법무부 장관 하시겠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법무부 장관이라니 검찰을 직접 지휘하는 자리잖아요. 그동안 민정수석으로 일하면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했는데 이제 직접 해볼 기회가 온 거죠. 하지만 망설여졌어요. 가족들 생각이 났거든요. 아내 정경심, 아들, 딸. 제가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으면 이 사람들도 영향을 받을 텐데 괜찮을까? 특히 아이들이 걱정됐어요. 아직 어린데 아버지 때문에 시달리게 되는 건 아닐까? 그런데 마음 한편으로는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책상에서만 검찰 개혁을 외쳤는데 이제 직접 할 기회가 온 거잖아요. 윤석열 같은 사람들이 검찰을 좌지우지하는 걸 그냥 볼 수는 없었어요. 누군가는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8월 9일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됐어요. 발표를 듣는 순간 떨렸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검찰과의 정면 승부가. 그런데 그때만 해도 몰랐어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상대인지를 청문회 준비하면서 느꼈어요. 언론들이 벌써부터 저희 가족에 대해 캐고 다니더라고요. 사모펀드 투자건, 자녀 입시 문제 하나하나 다 파헤치는 거예요. 물론 떳떳하다고 생각했어요. 불법적인 건 없었으니까. 하지만 불편했죠. 가족의 사생활까지 모든 게 공개되는 게. 특히 아이들이 힘들어했어요. 학교에서 친구들이 뭐라고 할까봐. 인터넷에 올라오는 악플들을 보고 상처받을까봐. 아내도 마찬가지였어요. 대학 교수로서 평온하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온 나라의 관심사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8월 27일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그날 아침 9시경이었나? 갑자기 집에 검찰이 들이닥쳤어요.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이게 뭔가? 청문회도 아직 안 했는데 벌써 압수수색을? 그때 깨달았어요.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본 모습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집을 법무부 장관도 모르게 압수수색하다니. 이건 쿠데타나 다름없잖아요. 그것도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사전 보고도 없이. 완전히 선을 넘은 거죠. 검찰들이 집을 뒤지는 걸 보며. 정말 화가 났어요. 동시에 무서웠어요. 아, 이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든 제거하려고 작정했구나.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와 아이들 표정이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특히 아이들이 너무 놀라서 벌벌 떨고 있더라고요. 왜 우리 집에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러는 거냐고. 제가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괜찮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괜찮다고 말할 수밖에. 그날 이후로 모든 게 달라졌어요. 언론들이 난리가 났죠. 연일 특종이다, 단독이다 하면서 저희 가족 이야기만 나왔어요. 거리에서도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고 수군거리고 평범했던 일상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9월 2일 국정감사장에서 윤석열을 직접 봤어요. 국감의 증인으로 나온 그를 보면서 이 사람이 진짜 무서운 상대구나 싶었어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뻔뻔하게 자신의 수사를 정당화하더라고요.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수사하는 게 당연하다는 식으로. 그때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단순히 검찰총장이 아니라 자신이 권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대통령도 법무부 장관도 자신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사람과 같은 하늘 아래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9월 9일 드디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됐어요. 그런데 기쁘지가 않았어요. 이미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거든요. 가족들도 저도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어요. 권력의 정점에 서는 것이 이렇게 외로운 일인 줄도. 첫 출근길에 생각했어요. 이제 윤석열과 정면 승부를 해야 한다고. 검찰 개혁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걸어야 한다고.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어요. 이 사람이 앞으로 저와 제 가족에게 무슨 짓을 할지 예측할 수 없었거든요. 법무부 장관실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정부 과천청사 13층에서 내려다본 세상이 왠지 춥게 느껴졌어요. 저 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 위에서는 권력들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고 이게 현실이구나 싶었어요. 그때만 해도 몰랐어요. 35일 후에 제가 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될 줄은.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저와 제 가족을 얼마나 철저하게 파괴할지는.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가 제 인생의 분수령이었던 것 같아요.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기 시작했거든요.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이 자리에 있는 동안만이라도 제대로 된 검찰 개혁을 해보자고. 윤석열 같은 사람들이 더 이상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게 하자고. 그런데 그 다짐이 얼마나 순진한 것이었는지. 곧 깨닫게 됐죠. 운명의 수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2019년 9월 9일 오후 4시, 저는 제66대 법무부 장관이 됐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장을 주시는 순간 무거웠어요. 정말 무겁더라고요. 온 나라가 저를 주목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저를 지지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저를 미워하고, 그 시선들을 다 감당해야 하는 거잖아요. 임명장을 받고 나서 첫 마디가 뭐였을까요? 검찰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뻔한 말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정말 떨렸어요. 이제 윤석열과 정면으로 마주서야 하는구나. 그 사람이 저를 어떻게 볼까, 협력할까, 아니면 대항할까. 첫 출근길이 지옥이었어요. 법무부 정문 앞에 기자들이 바글바글했어요.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가 쏟아지고. 장관님 한 말씀. 가족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귀가 멍멍해질 정도였어요. 이게 법무부 장관의 일상인가 싶었죠. 13층 장관실에 들어가니까 책상 위에 산더미 같은 서류들이 쌓여 있더라고요. 검찰 개혁 관련 업무들, 고위공직자비리 수사처 설치 준비, 검경 수사권 조정. 제가 그토록 하고 싶었던 일들이 현실로 다가온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부담스러웠어요. 과연 35일? 아니, 그때만 해도 35일 후에 물러날 줄 몰랐으니까. 과연 이 모든 걸 해낼 수 있을까? 첫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깨달았어요. 법무부 공무원들의 시선이 복잡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드디어 개혁의 바람이 불겠구나 하는 기대가 보였고, 또 어떤 분들은 이 사람이 과연 버틸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보였어요. 그리고 일부는 아예 냉담했죠. 윤석열과의 첫 만남이 9월 11일이었어요.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예방하는 자리였죠. 제 방으로 들어오는 그의 모습을 지금도 생생해요. 키가 크고 표정이 굳어있고 악수를 하는데 손이 차갑더라고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는데 그 말에 진심이 담겨 있었을까요? 대화 내내 느꼈어요. 이 사람은 저를 동료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위아래 관계로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걸. 검찰 개혁을 이야기할 때마다 그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거든요.
총장님, 검찰 권력이 너무 비대해졌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의 대답이 뭐였는지 아세요?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일할 뿐입니다. 완전히 벽을 쌓는 답변이었죠. 그 순간 알았어요. 아, 이 사람과는 소통이 안 되겠구나. 매일매일이 전쟁 같았어요. 언론에서는 연일 제 가족 이야기만 나오고, 거리에서는 집회가 열리고, 어떤 사람들은 조국을 지키자고 외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조국을 물러나게 하자고 외치고, 나라가 둘로 나뉜 것 같았어요. 가장 힘든 건 가족들이었어요. 아내 정경심이 매일 시달리고 있는 걸 보니까 가슴이 찢어지더라고요. 아침마다 신문을 펼치면 저희 가족 이야기가 일면에 나와요. 아이들도 학교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친구들이 뭐라고 했을까. 그런 생각만 하면 잠이 안 왔어요. 9월 말쯤 되니까 상황이 더 악화됐어요. 국정감사 시즌이 되면서 야당 의원들이 저를 계속 공격했어요. 조국 장관은 자격이 없다. 즉시 사퇴하라. 국감장에 앉아서 그런 말들을 들으니까 화가 나면서도 서글펐어요. 정말 검찰 개혁을 하고 싶었는데 이런 식으로 시간을 보내야 하다니.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검찰의 수사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거였어요. 저희 가족에 대한 수사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더라고요. 매주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고 매번 해명해야 하고 이게 정말 수사인가 아니면 정치적 공격인가 싶었어요. 10월 초에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아내가 기소됐어요. 자녀 입시 관련해서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내 아내가 기소됐다고? 내가 법무부 장관인데? 그날 밤 아내와 이야기했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이 자리에 있어서 당신이 이런 고생을 하게 됐어. 아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괜찮아요. 당신이 옳은 일하는 거니까. 그런데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더라고요. 10월 중순이 되니까.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매일 아침 신문을 보는 게 공포스러웠어요. 오늘은 또 무슨 일이 터졌을까? 우리 가족에 대한 또 어떤 이야기가 나왔을까? 법무부 직원들도 힘들어하는 게 보였어요. 이러면 안 되겠다 싶었죠. 10월 14일 아침 결심했어요. 이제 그만 내려와야겠다고. 더 이상 가족들을 힘들게 할 수 없다고. 그리고 검찰 개혁을 위해서라도 제가 물러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오후에 문재인 대통령을 찾아뵀어요. 청와대 집무실에서. 정말 말하기 힘들었어요. 대통령님, 죄송합니다. 제가 사퇴하겠습니다. 대통령님 표정이 안쓰럽더라고요. 조국 교수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라고 하시는데 목소리가 떨리는 것 같았어요. 저녁 8시 사퇴 발표를 했어요.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기자들 앞에 섰는데 떨렸어요. 정말 많이 떨렸어요. 저는 오늘 법무부 장관직을 내려놓습니다. 그 한마디를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검찰 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제 필생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가슴이 아팠어요. 35일 겨우 35일밖에 못했구나. 그 짧은 시간에 과연 뭘 했나 뭘 바꿨나. 저는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했습니다.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불쏘시개라는 표현을 썼는데 정말 그런 기분이었어요. 타들어가는 기분. 그런데 그 불쏘시개가 꺼져야 더 큰 불이 타오를 수 있다면 그것도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싶었어요. 브리핑을 마치고 법무부를 나서는데 복도에서 만난 직원들이 인사를 했어요. 어떤 분은 수고하셨습니다라고 하면서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어떤 분은 아예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승용차에 타서 청와대로 돌아가는 길에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시내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불빛 하나하나가 다 사람들의 삶이고 희로애락이겠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사람들을 위해 뭘 했나? 35일 동안 뭘 했나? 집에 도착해서 가족들과 마주했을 때 아내가 저를 꼭 안아주더라고요. 고생했어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났어요. 아이들도.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아버지 어깨를 토닥여주고.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35일 정말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치열했던 시간이기도 했어요. 검찰 개혁을 꿈꾸며 시작했는데 결국 가족을 지키기 위해 포기해야 했네요.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적어도 저는 해보려고 했어요. 기득권에 맞서려고 했고, 썩은 권력 구조를 바꿔보려고 했어요. 비록 35일밖에 못했지만, 그 35일이 무의미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다음 날 아침, 서울대로 복직 신청을 냈어요. 다시 교수로 돌아가는 거죠. 20년 넘게 몸담았던 그 자리로. 그런데 예전 같지는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너무 많은 상처들이. 그리고 또 하나 알고 있었어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윤석열과 검찰이 저희 가족을 그냥 놔둘 리가 없다는 걸. 더 큰 폭풍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35일의 법무부 장관 생활이 끝났지만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 2019년 10월 14일 법무부 장관직에서 물러난 저는 안도했어요. 이제 좀 조용해지겠구나. 가족들이 좀 편해지겠구나. 그런데 그게 제 착각이었어요.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이었거든요. 10월 23일 아내 정경심이 구속됐어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구속이라니. 제 아내가 구속됐다고? 동양대 교수로 평생을 살아온 그 사람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에 매진했던 그 사람이 감옥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서울구치소로 면회 가던 길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차 안에서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정치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다면, 민정수석을 하지 않았다면, 법무부 장관 후보가 되지 않았다면, 우리 가족이 이런 일을 당했을까? 모든 게 제 잘못인 것 같았어요. 첫 면회 때 아내를 봤을 때 야위어 있더라고요. 얼굴이 많이 빠지고 눈가에 그늘이 져 있고 강화유리 너머로 전화기를 들고 이야기하는데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이런 일을 만들었어. 그렇게 말하니까 아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한 것도 없고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을 하면서도 손이 떨리고 있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아이들과 마주하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특히 아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거든요. 학교에서도 시달리고 인터넷에서도 시달리고. 그런데 어떤 언론들은 그 아이를 학교폭력 가해자라고 몰아세우더라고요. 사실은 피해자였는데 1년 동안 집단 괴롭힘을 당했던 아픈 경험이 있는 아이를 성희롱 가해자라고 규정하는 악의적인 글들이 인터넷에 돌아다녔어요. 그걸 본 아들이 얼마나 상처받았을까요? 어떤 밤에는 아들 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고 있더라고요. 아빠, 나는 정말 그런 짓 안 했어요. 왜 사람들이 나를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아들을 꼭 안아줬어요. 아빠가 다 알고 있어. 너는 잘못한 게 없어. 하지만 그것만으로 아들의 상처가 치유될까요? 딸도 마찬가지였어요. 대학생이던 딸은 학교에서도 일상에서도 계속 시달렸어요. 조국의 딸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친구들과 만나기도 힘들어하고 외출하기도 꺼려하고 밝았던 아이가 점점 말수가 줄어들더라고요. 2020년이 되니까 상황이 더 악화됐어요. 코로나19까지 터져서 온 가족이 집에 갇혀 있는데 매일매일 저희 가족 관련 뉴스만 나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보는 게 공포였어요. 오늘은 또 무슨 일이 터졌을까? 우리 가족에 대한 또 어떤 이야기가 나왔을까? 특히 아내 재판이 시작되면서 매번 법원에 갈 때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플래시가 터지고 질문이 쏟아지고 아내가 법원 계단을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현실인가 싶었어요. 평생 학자로 살았던 사람이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2021년 6월 23일 1심 선고일이었어요. 징역 4년. 그 판결을 듣는 순간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4년이라니. 동양대 표창장 위조, 자녀 입시 관련 그런 혐의로 4년이라니. 아내가 정말 그런 중죄를 지었다는 건가요? 법원에서 나오면서 아내가 기자들 앞에서 눈물을 보였어요. 가족의 삶을 망쳤다는 자괴감이 든다면서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제가 미칠 것 같았어요. 내 아내가, 내 가족이 이런 고통을 받는데 나는 뭘 하고 있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남편이고 아버지구나. 그날 밤 집에서
가족들과 둘러앉아 있었는데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서로 위로해야 하는데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이들도 충격을 받은 상태고, 저도 멘탈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고,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시간만 흘러가고. 2021년 8월 11일,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이 나왔어요. 제가 그때 했던 말이 뭐였는지 아세요? 충격이 크고 많이 고통스럽다. 대법원에서 다투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절망적이었어요. 1심도 4년, 2심도 4년. 대법원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그 무렵 제가 조국의 시간이라는 책을 썼어요. 2021년에 출간했는데 그동안 겪었던 일들을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법무부 장관 지명 이후의 상황들, 가족이 받은 고통들, 제 심정들. 책을 쓰면서 계속 눈물이 났어요. 이런 일들이 정말 있었나 싶을 정도로 독자들 반응은 뜨거웠어요. 어떤 분들은 힘내라고 응원해주시고, 또 어떤 분들은 변명하지 말라고 비판하시고. 그런데 저는 변명하려던 게 아니었어요. 그냥 진실을 말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우리 가족이 겪은 일들이 정말 어떤 것이었는지. 2022년 1월 27일, 운명의 날이 왔어요. 대법원 선고일이었죠. 정경심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어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정말 온몸에 힘이 빠지더라고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아내가 감옥에 가야 하는구나. 검찰이 2019년 9월 아내를 기소한 지 2년 4개월 만이었어요. 2년 넘게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결국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그날 밤 아내와 마지막 대화를 했어요.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당신을 이렇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당신이 감당할 몫이에요라고 하더라고요. 원망하지 않는다고. 이것도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라고. 아내가 감옥에 들어간 후 집이 너무 조용해졌어요. 30년 넘게 함께 살았던 사람이 없으니까. 모든 게 어색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밤에 잠들 때도. 혼자라는 게 이렇게 외로운 줄 몰랐어요. 아이들도 많이 힘들어했어요. 엄마가 감옥에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더라고요. 면회 갈 때마다 아이들 표정이 어두워지는 게 보였어요. 강화유리 너머로 엄마와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서글플까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완전히 부서졌어요. 아버지는 감옥에 있고, 어머니도 감옥에 있고, 아이들은 상처투성이가 되고, 20년 넘게 쌓아온 평범한 가정이 한순간에 무너진 거예요. 이게 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저질러 놓은 일이에요. 그런데 더 비극적인 건 이 모든 일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에 대한 수사도 계속되고 있었거든요. 가족들이 이미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저까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밤마다 잠이 안 왔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검찰 개혁을 하려고 했던 게 잘못인가? 기득권에 맞서려고 했던 게 잘못인가? 그런데 그 대가가 왜 내 가족들이 치러야 하는 거죠? 2022년 4월 가불선진국이라는 책을 또 냈어요. 한국 사회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담은 책이었죠. 그리고 유튜브 채널 조국의 서재도 시작했어요. 11만 명이 구독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는 걸 보니까 조금은 힘이 났어요. 하지만 여전히 가족들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어요. 특히 아이들이 언제까지 이런 고통을 감내해야 할까요? 아들은 학교폭력 피해자였는데 가해자로 몰렸고, 딸은 대학 생활을 제대로 누리지도 못했어요. 이게 정의로운 사회의 모습인가요? 한 가정을 이렇게 철저히 파괴해도 되는 건가요? 아무리 권력 투쟁이라고 해도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건가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무엇을 얻으려고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만든 건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믿어요. 우리 가족이 당한 일들이 얼마나 부당한지, 이 모든 수사가 얼마나 정치적이었는지. 그날까지 버텨야죠.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2020년부터 시작된 제 재판이 길고 긴 여정이었어요. 1심, 2심을 거치며 계속 싸웠죠. 자녀 입시 관련 혐의,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저는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어요. 정말 억울했거든요. 불법적인 일은 하지 않았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2024년 2월 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선고가 있었어요.
징역 2년 1심과 똑같은 형이 나왔죠. 그 순간 정말 허탈했어요. 새로운 증거들도 제출했는데 결정적인 증거들도 모두 외면당했어요. 법원이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재판을 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대법원에 상고했어요. 마지막 희망이었죠. 혹시나 해서. 대법원에서는 다른 판단을 내려주지 않을까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이미 1심, 2심에서 같은 결과가 나왔는데 대법원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2024년 12월 12일 운명의 날이 왔어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죠.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감옥에 가야 하는구나. 의원직도 상실됐고 7년간 출마할 수도 없게 됐어요. 조국 혁신당 대표로서의 모든 활동도 끝난 거죠. 5년 동안 계속된 재판이 이런 결과로 끝나다니 그날 밤 가족들과 함께 있었는데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아내는 이미 감옥에 있고 이제 저까지 들어가야 하는 상황. 아이들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감옥에 가야 하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12월 16일 서울구치소에 자진 출석했어요. 그날 정말 많은 지지자들이 와 계셨어요. 구치소 앞에서 조국을 지킨다. 부당한 판결을 규탄한다 하면서 응원해 주시는 분들을 보니까 가슴이 뭉클했어요. 울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울면 안 되니까. 마지막까지 당당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제 인생의 마지막일까? 언제 다시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을까? 구치소 문을 들어서는 순간 세상과 단절되는 기분이었어요. 저 너머로는 제가 살던 세상이 있는데 이제 저는 여기 갇혀야 하는 거죠. 차가운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정말 무겁게 들렸어요. 만기 출소 예정일은 2026년 12월 15일이에요. 2년이라는 시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죠. 그 시간 동안 저는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견뎌야 할까? 첫날 밤이 정말 힘들었어요. 감방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부산 대신동 골목에서 시작된 제 인생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 서울대 교수에서 청와대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을 거쳐 감옥까지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아요. 제가 걸어온 길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검찰 개혁을 외치고 기득권에 맞서고 정의를 추구했던 것들이 잘못된 일은 아니잖아요. 다만 그 대가가 너무 크다는 게 안타까울 뿐이에요. 감옥에서도 계속 편지를 쓰고 있어요.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을 만나겠구나 기대했는데 무산됐다고 쓰기도 했죠.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체포영장이 나왔을 때 말이에요. 같은 구치소에서 만날 뻔했는데 영장 집행이 실패하더라고요. 아이러니하죠. 저를 감옥에 보낸 그 사람이 이제 내란죄로 수사받고 있다니. 세상이 참 빨리 변하네요. 2019년에 저를 공격하던 그 사람이 2024년에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체포영장을 받다니. 얼마 후 서울 남부교도소로 이감됐어요.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과의 만남은 결국 성사되지 않았죠. 하지만 상관없어요. 언젠가는 역사가 심판할 거니까 감방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해요. 가족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고 잘 자라고 있을까? 아내는 감옥에서 건강하게 지내고 있을까? 그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아요. 하지만 희망을 포기하지 않아요. 옥중 편지를 통해 계속 제 생각을 전하고 있어요. 정치검사들을 경계하라고, 검찰 개혁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제가 감옥에 있어도 제 신념은 변하지 않거든요. 2025년 윤석열 정부가 탄핵당하는 걸 보면서 정말 감회가 새로웠어요. 2019년에 저를 공격하던 그 세력들이 이제 역사의 심판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그때 했던 말들이 옳았다는 게 증명되는 것 같아서 씁쓸하면서도 다행스러웠어요. 감옥이라는 곳이 생각보다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는 곳이에요. 권력이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 인생이 무엇인지. 여기서 저는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다짐해요.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겠다고, 언젠가 나가서 다시 의미 있는 일을 하겠다고. 검찰 개혁은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윤석열 같은 사람들이 만든 검찰 권력 구조는 여전히 남아있어요.
가끔 창밖을 바라보면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들이 보여요. 저도 언젠가는 저렇게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2026년 12월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았지만 그날이 오면 저는 다시 시작할 거예요. 부산 대신동 골목에서 꿈을 키우던 그 소년의 마음으로, 검찰 개혁을 외치던 법학자의 신념으로, 가족을 사랑하는 남편이자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가슴에 품고 다시 일어서겠어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저와 제 가족에게 가한 상처들은 쉽게 아물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 상처들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 거라고 믿어요. 더 단단한 사람으로,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감옥 안에서도 저는 계속 꿈꿔요. 더 정의로운 세상을, 더 공정한 사회를.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설령 감옥에 있어도 제 마음만은 자유로우니까. 이것이 조국의 이야기예요.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